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결국은 그 문제거든요. 평균택 문제입니다. 공천자리가 난 거고 근데 뭐냐면 벌써부터 공격이 시작됐거든요. 개딸들의 공격이.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 친명 아무나 갖다 붙여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민주당이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남기 했을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건 안 하겠다라는 뭔가 언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4명 다 나간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중에서 또 뭐냐 이분이 또 친낙계잖아요. 이낙연계니까 이분 하나 안 남겨둔다라는 것은 나머지 3분이 나갔을 때 파괴력 같은 것도 굉장히 잠재울 수도 있는 거고 뭔 일이 있었겠죠. 그냥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저는. 예. 자,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뭐 두 달 있으면 다 나오는데요. 국회의원들이 4년 내내 하는 게 당원 모으는 일입니다. 예. 특히 2년 전에 벌어진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을 설득해서 당원으로 모으는 것은 그 자체가 조직화 사업이기도 하지만 예.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재선의 발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이제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칭해지는 분들은 수도권 기준으로 대략 한 25에서 40%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온라인으로 가입한 분들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데 예. 그분들이 주요한 역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락을 뒤집을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뜨겁게 토론하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김한규입니다. 예, 오늘 두 분이 이제 그 선거 출마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고정 코너는 마지막 출연이시죠? 네, 맞습니다. 고정 코너로를 강조해 주신 거 보니까 예. 또 한 번쯤 더 불러주시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기대가 확 올라가는데 이제 현아 이 정도로. 인터뷰로 네. 격전지. 그러면 본인이 뉴스의 대상이 돼야 되니까 위험한 입니다. 네, 사건 사고가 생겨야 부르시는 거라. 아, 그렇군요. 네. 뭐 사건 사고 사고를 없어도. 좀 하세요, 예, 예. 네. 자,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의원 세 분이 이제 민주당을 탈당을 했는데 관련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듣고 이어갑니다.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방탄정당, 패권정당, 팬덤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한 개혁 대연합, 미래 대연합을 제안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연합할 것입니다. 예, 김종민 의원과 조응천 의원 두 분의 목소리였고요. 자, 영상 보셨는데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죠. 자, 김한규 의원님 탈당의 변 어떻게 들으셨는지. 뭐 매우 아쉽습니다. 뭐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시기여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고 예. 또 이분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는 내용이라 예.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쭉 2번이나 읽어봤는데 국민통합정치, 연대 연합정치 이런 과제는 저는 뭐 충분히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깝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고 이분들이랑 또 정치를 다들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정말 뭐 아쉬움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고 그냥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이제 뭐 설득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원욱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 본인은 물론 대표 측근들도 탈당 말고는 어떤 설득 노력도 없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 설득력이 없었을 수는 있죠. 많은 설득력이 분들이 설득은 했고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의 뭐 사퇴 내지는 뭐 이선 후퇴를 전제로 했고 나중에는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조기 선대위 구성을 요구하셨는데 예. 뭐 지도부에서는 뭐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근데 많은 의원들은 양쪽 다 조금씩 양보를 하고 좀 대화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좀 대화와 소통이 좀 잘 안 된 것 같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고요. 예. 지도부가 아닌 예. 다른 의원들은 되게 열심히 이제 설득을 했는데 뭐 예. 저희가 그런데 뭐
이분들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드릴 수는 없는 거여서 뭐 그래도 여전히 뭐 아쉽다는 말씀은 드리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총선의 중요성이나 이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의 공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는데도 이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갈수록 지도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좀 귀를 안 기울인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외로우셨던 것 같고 당내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전 조응천 의원, 김종민 의원하고 같이 정무이라서 같은 줄에 쭉 앉아 있으면서 자주 보는 사이인데 네, 오늘 이제 탈당계 냈다고 이제 방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여러 온라인 생각이 채팅방에서 드셨군요. 네. 그러셨군요. 자, 김병민 전 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그 감정이 다 그대로 묻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또 의원이셔서 아마 생각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양성에 대한 용인이라든지. 근데 결국 모든 일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현 체제 시스템으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비대위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은 근데 나가서 얼마나 파괴력 있는 공간을 만들 건지는 약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반 이재명 정서를 이제 얘기는 해왔는데 예. 그럼 이분들 독자적으로 미래, 개혁 그 뒤에 연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그동안 해왔던 정치적 여정을 봤을 때 그런 일들에 대한 기억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국민적 그 시대 정신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막 열정적으로 제3지대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비토 정서에 기대서 조금 정치하는 모습들이 커갖고 그런 제3지대의 불을 얼만큼 화력과 동력을 당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일이 이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도 함께 좀 말씀 주시죠. 신 교수님은 원칙과 상식 오늘 탈당의 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잘했다고 봅니다. 탈당 어차피, 잘했다? 민주당은 제가 볼 땐 구제불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다른 길을 가는 게 낫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국힘과 달리 민주당 같은 게 이게 구조화된 거예요 지금. 예. 그 팬덤 정치라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딴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도 거기 편승해서 가는 거거든요. 거기 얹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은 그 당의 미래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어봤자 이제 정치적 미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말을 안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분들이 빠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나마에는 이견도 없는 거고 순혈주의, 완전 순수함. 그게 집단이 순수해진다는 건 그게 광신적으로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또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그런 경향이. 그래서 나가서 이분들이 그 제3지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당 정치의 피해를 충분히 우리가 경험했고 예. 문제는 뭐냐 이게 더 나아질 조지만 국힘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국힘도 사실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동안 비대위원장의 혁신 노력이라는 게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고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뭐 민주당은 더 나빠질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더 나아질 조짐이 안 보여요. 그다음에 나아지려고 하면 다른 의견을 내야 되는데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존중만 해줘도 괜찮은데 공격해서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그런 정치에 뭐랄까 진저리를 치는 국민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최소한 뭐냐면 캐스팅 보트 정당이라도 만들면 삼신당이 그러니까 양당이 사실은 어느 당이라 하더라도 과반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과반을 넘으면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 정당이 나와서 때로는 이 당이 합리적이다 하면 이 당에다 힘 실어주고 저 당이 합리적이다 하면 저 당에 힘을 실어주고 이래야 대화와 소통의 정치가 좀 복원될 것 같아요. 예, 자 민주당에 남아서 또 희망을 미래를 만드실 김성애 소장님은 자 진 작가님 반론해 주세요. 이제 진 작가님 말씀은 제3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의 기초에서 이제 민주당의 비판을 하시는 거고 제3당이라는 존재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때도 있고 없었던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3당이 잘 되는 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성질은 아니라고 예. 보고요. 민주당의 획일화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말씀 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면 안철수 대표가 있던 시절에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으로 대거 탈당을 하면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야 이제 이 당이 시원해졌다 깨끗해졌다 이제 다들 좋아하시고 예. 모든 의견들이 이견 없이 통과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당이 또 지금 분화되고 또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뭐 진짜가 좀 걱정은 알겠지만 하나로 획일화되고 단일화되는 구조라는 건 가능하지 않고 그 안에서
언제나 이견은 있기 마련이고 거기에 대한 주류의 뭐 반대는 있겠지만 또 그런 걸 또 이겨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세력들 소수 의견들이 존중되는 민주당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거랑 달라진 거예요. 지금 정치 환경이라는 게 팬덤 정치라는 건 이런 식의 팬덤 정치는 과거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 팬덤 정치다라는 게 사라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디지털 환경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거든요. 이건 민주주의 위기고 뭐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 자, 당초 이제 원칙과 상식이 이제 네 분의 의원이 함께 움직일 거라고 예측이 됐었고, 윤영찬 의원까지 이제 네 분이었는데, 근데 윤영찬 의원이 오늘 당에 남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잔류 결정을 했다고 나머지 탈당한 세 분에게 전했다고 하는데, 김한규 의원님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아니 뭐 여러분들께서 설득을 하면서 예. 약간 좀 네 분이 성향이 다른 부분도 있고 배경이 달라서 좀 전략적으로 설득을 좀 달리한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윤영찬 의원만 초선이고 이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하셨고 같이 이제 초선이 된 의원이 엄청나게 많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민정 의원을 포함해서 지도부에 있는 이분들이 특히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설득을 되게 많이 했고 또 그리고 이분이 나가시게 되면 같이 이제 근무하던 분들마저 좀 불편해지는 상황도 있어서 더 열심히 좀 설득한 부분이 있고요. 예. 뭐 본인이 SNS에다가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귀하다 뭐 이렇게 잔류별 배경 설명을 했는데, 예, 뭐 제가 뭐 직접 듣지는 못해서 네, 그 이상 뭐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윤영찬 의원도 반드시 나가실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행보에 실망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이를테면 현근택 부원장이 어떤 그 성희롱 의혹 사건 실언 때문에 이제 공천이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구가 좀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잔류하시게 된 게 아니냐라는 또 판단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 저도 기사를 보고 댓글 뭐 SNS 여론들 이런 걸 보니까 윤영찬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결국은 공천 때문이었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주로 있는데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영찬 의원 입장에서 뭐 억울한 면도 좀 있었겠죠 그동안. 윤영찬 의원 개인적으로 가장 억울했던 거 한 가지를 꼽자면 대장동 문제 지난 대선에 터졌을 때 이거 다 윤영찬 의원이다라고 지목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윤영찬 의원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일은 뭐 윤영찬 의원 개인적으로는 현근택 변호사의 그 사건이 본인이 공천받는데 유리한 기조를 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근택 변호사가 없다고 그러면 또 다른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 현근택 변호사보다 더 다른 자격이 강성 지지층들의 표심을 잡는 사람이 와서 경선을 붙으면 윤영찬 의원은 또 그 자체적으로 경선에서 이기기 어려운 구도라서 저는 남아있는 선택을 하게 된 건 사실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세요?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랬을 거라면 그동안 4명이 같이 모여서 계속 행동을 하다가 혼자만 자율해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본인도 굉장히 아직 잘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리고 여기에 공정한 기회를 주고 또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막 정치적 공세를 윤영찬 의원을 대상으로 해왔던 것이 중단되면서 윤영찬 의원이 정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게 된다면 모를까.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게 된다면 남아있는 윤영찬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의 사당화 또 개딸 전체주의로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집단적 문화들을 한 번 더 재조명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기현 논설실장의 말에 따르면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굉장히 전 비서실장이죠. 이분이 굉장히 뭐 설득을 많이 했다. 윤영찬 의원에게 그래서 남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거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문제거든요. 현근택 문제입니다. 공천 자리가 난 거고. 근데 뭐냐면 벌써부터 공격이 시작됐거든요. 개딸들의 공격이.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 친명 아무나 갖다 붙여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민주당이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남기 했을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건 안 하겠다라는 뭔가 언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4명 다 나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중에서 또 뭐냐 이분이 또 친낙계잖아요. 이낙연계니까 이분 하나 안 남겨둔다라는 것은 나머지 3분이 나갔을 때 파괴력 같은 것도 상당히 잠재울 수도 있는 거고 뭔 일이 있었겠죠. 그냥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저는. 자,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제 뭐 2달 있으면 다 나오는데요. 국회의원들이 4년 내내 하는 게 당원 모으는 일입니다. 특히 2년
전에 벌어진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을 설득해서 당원으로 모으는 것은 그 자체가 조직화 사업이기도 하지만 예. 그것을 통해서 재선의 발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이제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칭해지는 분들은 수도권 기준으로 대략 한 25에서 40%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온라인으로 가입한 분들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데 예. 그분들이 주요한 역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락을 뒤집을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증명할 거니까. 그 결과가 증명했죠 이미. 지난번에 뭡니까 그 김호준 방송에 나가서 당선증 들고 의원들이 쭉 서 있었던 그 장면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거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냐? 그 방송에 이게 정당이라고 할 수 출연했던 있느냐? 것과 네. 공천 시스템과는 크게 연관성은 없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이 예. 출연해가지고 당연히 그 공천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큰 이득을 보고 사실상 거기서 당락이 결정됐다고 믿으니까 그 당선증 들고 거기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학의 의원님. 근데 일단 현근택 변호사가 공천 배제된 거 자체가 아니고요. 아직 아니죠, 그죠? 어제 뭐 대표도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 1, 2심 판원에 가서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배제된다고 지금 전제하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조응천 의원하고 윤영찬 의원이 좀 달랐어요, 사실. 윤영찬 의원님은 지역구 관리를 계속 하셨고 최근에 아하. 조응천 의원님은 지역구를 안 가신 지 좀 지역구 활동을 안 하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조응천 의원님은 그냥 조응천 의원은 뭐 출마 자체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 자체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고 예. 윤영찬 의원은 계속 경선을 해서 뭐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이 뭐라고 하든 제3자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원래 정치가 뭐 하나의 이유만으로 결정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종합적인 판단을 했다 생각하고 정치인이 당선돼서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느냐? 예. 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뭐 설사 그걸 고려했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 막 비난의 대상은 그렇죠. 비난의 아니라고 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 이제 유물론이라는 게 있죠. 역시. 유물론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이제 문자를 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현근택 부원장 징계 문제를 논의하는 문자 메시지가 사진에 찍혔고 이제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하기 전에 또 그 문자가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떠한 그 퇴원 후 메시지 자체가 현근택은요가 된 것이 아니냐. 뭐 현근택은요라는 워딩이 직접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서로 문자를 한 것인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뭔가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공교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성애 소장님, 어려운 질문인가요? 애써 저는 외면하고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 대표가 윤리심판원이라는 기구가 존재가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윤리감찰단에 넘어가 있는 예.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가 소위 말하는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었는가? 저는 뭐 일단 한 것도 부적절하고 그것이 이제 공개되었기 때문에 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뭐 이게 예. 사실 당 대표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전 가능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윤리감찰단에 명령을 하거나 이건 좀 너무 수위가 세니까 낮추라라고 말을 했다면 그건 진짜 크게 부적절한 문제였겠는데 예. 공개됨으로써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됐잖아요. 이 당의 감찰 기구라는 것은 혹시 대표 입김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게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거기에 대한 뭐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제 그 대화는 뭐 당 대표가 중진과 대화할 수 있고 당내 의견 사안에서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것이 어떤 결과 영향 미치는 과정 자체는 볼 수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만. 공관위에서 결정이 나온 다음에 거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 공관위가 아니라 윤리심판원에서 지금 보세요. 컷오프 대상에다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구제해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0과 1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의 의견 제시죠. 네, 그러니까 어제 의원총회에서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없었고 예. 거기에서 모 의원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챙겨봐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원내대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 예. 이제 현장에 이재명 대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정성호 의원님이 본인이 방송에서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려줬다. 그 당시 의총 상황을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현근택 그 이제 변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하니 예. 이제 대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건데요. 예. 저는 뭐 윤리감찰 대상인지 아니면 거기에다 회부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대화할 수 가까운 있고. 사이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구체적인 징계 수위까지 서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에 아무리 규정이 뭐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라고 만들어놔도 이런 일 한번 생겨버리면 결국 뭐 당대표나 몇 분이 그냥 실질적으로 정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그런 절차 거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의심할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호 의원님은 중진이라 맨 뒷자리에 앉으세요. 그렇죠. 좀 카메라 바로 밑에 있거든요. 왜 그런 것들을 잘 보일 수 있는데 부착을 안 하셨는지 아니, 모르겠다. 재밌는 건 뭐냐면 네. 그 타 방송에서 같이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이 자꾸 그거보다 걸리느냐 그랬더니 일부러 노출했다. 거기다가 무슨 테이프를 붙이게 되면 절대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출됐다는 것은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런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번 본인이야말로 일부러 보여주려고 아닙니다. 했던 거냐. 그게 아니라 그거 저도 그걸 붙이고 다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면에서 딱 보면 보입니다. 보이죠. 각도가 조금만 틀어서 하면 안 보이는데 예. 위에 기자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면으로 찍은 보이는 거죠. 위치 정면에서 찍은 분이 그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아하. 당의 중진 분들이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모론도 나오거든요. 일부러 그랬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분들은 이게 절대 안 보인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중진 의원들은 이거 보좌진이 이거 붙이면 아무것도 안 보인대 예. 라고 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바보 같은 얘기인 게 자기는 보잖아. 그러면 보이는 각도가 있으니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사진이 정말 명확하게 선명하게 찍혀서 야 이건 정말 잘 찍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오늘 오전 뭐 일부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말 일부러 보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해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음모론으로 가면 얻을 실익이 없잖아요. 정성호 의원이.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너무 난감해졌고 예.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대통령 선거 때 대변인을 했잖아요. 예. 제가 윤석열 후보 시절 대변인을 해서 같이 많이 나왔고 그때도 이렇게 영상이 우스갯소리 다니는 게 이재명 대표 막 나오면 현근택이란 이름 석자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만큼 굉장히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내 사람이 생긴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가 가뜩이나 이제 이번 정치적 피습 이후로 약간 그 정치적인 어려움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현근택 변호사 사건까지 터지면서 예.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어디 정치적 실익이 정말 1도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과거에 이런 휴대전화 사건은 항상 저희 당에만 있었던 일인데 예. 민주당에도 민주당에도 나타나는구나 뭐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예. 당론으로 다 딱 그때 필름을 싹 다 붙였거든요. 아 당론으로 필름이 그건 또 처음 듣네. 아 당론으로 체리따봉 체리따봉 이외에 체리따봉 민주당은 연대를 해도 미디어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이 당은 그 감각이 없어가지고 당론으로 해야 돼요. 예. 참. 자, 아무튼 이재명 대표 오늘 이제 8일간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 이제 문자가 어제 공개가 되면서 좀 다소 메시지가 좀 묻힌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면서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예,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 종식해야 한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퇴원하면서 한 메시지인데요.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한규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저는 최근에 대표가 낸 메시지 중에 제일 좋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뭐 저도 아주 공감하는 내용이고 이 전쟁 같은 정치 종식하자.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과 악으로 정치권에 우리는 선, 상대는 악으로 양당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의 정치 폐해를 지적해 왔고 특히 이 피습 사건은 더 나아가서 상대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이 정치권만이 아니라 국민들 지지자들한테까지 그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예. 이건 정말 단순히 뭐 대표가 얼마나 다치셨느냐 이거를 떠나서 이걸 계기로 뭔가 바꿔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이게 단순히 정당 간의 싸움만이 아니라 정당 내에도 각 당이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 거기까지도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예. 저는 사전에 딱 저 메시지에다가 정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리고 이
원칙과 상식 이분들도 나가시지 못하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을 설득하는 메시지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원칙과 상식이 그거를 못 참고 바로 나가시는 바람에 아하. 예, 그 이제 메시지에는 그런 내용은 빠져 있죠. 근데 뭐 의도적으로 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고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 서로 상대방을 악으로 얘기하고 콜로세움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검투사처럼 싸우는 정치. 예.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검투사처럼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아, 그러죠. 예. 그러니까 검투사가 되지 않으면 지지를 받기 어려운 이 구조라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당부터 좀 바꾸고 국민의힘도 이 기회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하고 문제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니까 결국 그 제3세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고 그건 분명히 저희의 문제가 원인이 된 게 맞죠. 예. 자, 검투사를 준비하고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님. 아, 예, 검투사는 아니고 검투사를 넘어서는 대화와 대화 타협의 타협의 정치를 정치를 준비하고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님은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시대 정신이 이번에는 전쟁 같은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예. 대화와 타협으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실제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 속에 놓여져 예.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그 다음 단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좀 전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이제 끌어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뭘 끌어내는 정치보다 이준석 전 대표도 상대 정치인을 찍어서 공격하고 또 그 정치적 공격에 굉장히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진영을 결집하면서 상대를 어찌 보면 악으로 규정짓고 여기에 대한 대결 정치를 꾸준하게 끌고 왔기 때문에 현재 그 문제점을 민주당 내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퇴원하는 이재명 대표는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는데 퇴원하고 시간이 지난 일주일 뒤에 이재명 대표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적어도 제1야당 대표로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날의 행동이 그 메시지처럼 살지 않았다고 보고 총선을 앞둔 시대 정치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그런 대화와 타협에 대한 정치 복원보다는 예. 더 강성한 기조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치 공격이 이어질 거라 보기 때문에 예. 오늘 있는 메시지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아이고 대화 타협하자고 하고 퇴원하셨는데 굳이 한 큐에 그 바로 그냥 이준석, 이재명을 다 그렇게 비판하시면 검투사. 예. 검투사. 예. 네, 워딩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워딩이 너무 강하거든요. 죽여 없앤다 뭐 이런 말들. 신년사에도 뭐 칼로 죽일 수도 있고 뭐 통치로 죽일 수도 있고 죽인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서 표현할 필요는 있어요. 예. 자, 그 이제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난 8일의 치료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혹시 우리의 예. 병문안을 한다거나 혹은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대통령이 몸소 주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분도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병문안을 가고 싶다고 아마 메시지는 줬었죠, 예, 또 메시지를 줬던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저간의 사실은 아마 한동훈 위원장과 또 민주당 지도부 핵심적인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일이겠죠. 예. 저는 뭐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가장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의지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또 회복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만나서 건강을 묻고 또 정치적으로 사실 이 부산병원에서 이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예. 그런 일들을 갖고 정치적인 공격의 포인트로 삼거나 정치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예. 그동안 저희들도 방송에 나와서 항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고 이 문제를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은 국민의힘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이제 문안을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금 안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예. 방문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그래가지고 무산됐고 이번에 이제 퇴원했으니까 시간이 없어진 거죠. 이제 방문할 예. 시간이 좀 유감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도 뭐랄까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기도 네, 했을 텐데 그렇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정말 그 사실 현재의 상태가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만나서 풀었으면 더 대통령 인기가 올라가고 지지율도 상승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연장전이라는 생각을 대통령이 못 버리는 것도 그런 문제인 거죠. 예. 자, 계속해서 3지대 빅텐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이러면 내일 모레쯤 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김종민 의원은
이미 추진하고 신당은 상당 부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합류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와 함께 가는 그런 모양새인 겁니까? 네, 뭐 이미 탈당 시기나 이 뭐 정당 형태나 이런 것들은 다 논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 쪽에서 원래 탈당 작업이 뭐 상당 부분 진행됐었는데 예. 이 이제 네 분, 그러니까 세 분이 본인들이 만든 정당을 플랫폼으로 합류하는 형태를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런 부분을 그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수용을 해서 탈당 발표도 먼저 이분들이 먼저 하고 이낙연 대표가 나중에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먼저 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하는 게 이 세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확장성이 적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예. 뭐 거의 뭐 이분들이 같이 하는 거는 저희가 볼 때 기정사실화됐다고 보고 이미 언론에도 그렇게 많이 나왔고 세 분 모두. 예. 같이.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얼마나 더 이게 확장이 외연 확장이 되고 더 다른 지금 제3지대에 계신 분들하고 합칠 거냐 이게 이슈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김병민 최고. 네, 사실 제3지대의 그림을 원초적으로 가장 잘 만들었던 건 저는 금태섭 신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가장 오래 준비했고 또 가야 될 길에 대한 선명성, 또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의당에 있었던 그 조성주 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청년 유니언 위원장. 예.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새로운 공간에 대한 갈망을 예.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림이었는데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해도 흥행을 할 만한 흥행의 이제 배우 국민들이 알만한 그런 인식들이 없다 보니까 작은 정치로 좀 규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정치적 흥행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가 있고 또 한쪽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축들이 다 모여갖고 제3지대를 하나 만들게 된다면 풍성하게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림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시나리오나 완벽하게 짜여진 극중 대본이 없이 그렇게 쪽대본처럼 이어지게 된다면 웰메이드 작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경우가 이제 쪽대본으로 연명하는 거니까 약간 제가 비난하고 싶은 면은 없습니다만 우리 지금은 김병민 최고께서 검투사세요. 하루하루 시나리오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 달 전까지 이런 시나리오라고 사실 그분들도 생각을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정치적인 생존을 목적에 두고 지금은 제3지대가 움직이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애당초에 웰메이드처럼 가지고 가야 됐던 그 청사진과 설계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게 자, 밖에 진짜 애정을 갖고 드리는 조언입니다. 애정입니까? 예, 애정이. 애정을 느끼고 있는 김학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애정을 저도 뭐 특별히 갖고 있지는 않고 근데 이제 이분들 보니까 일부는 분명히 다시 당선돼서 정치를 계속하고 싶은 욕구가 그렇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일부는 약간 오기 뭐 이런 게 생겨서 나는 뭐 당선되기 이제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양당의 정치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했다. 이걸로 자기 정치 인생을 최소한 중간 정산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욕구들 가진 분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국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보여질 거냐. 이제 그런 게 평소 임기 4년 내에 그런 이합집산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딱 공천 앞두고 이래 버리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그런 그 순수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성이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저희 소속 의원들이 지금 당에 계신 분들은 정치를 계속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분들도 저 사람들이 계속 정치하고 싶어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근무를 했었던 분들도 이분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뭐 같이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간 것 같은데 저도 뭐 그쪽에서 활동하시려는 분한테 오늘 좀 길게 통화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도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과 빅텐트 가능성 100%다. 정치에 100%가 있는가 싶기도 한데 100%다. 또 다른 언론 보도는 이준석 대표와 양양자 대표는 거의 합당이 100%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정말 같이 움직일 것 같은 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성애 소장님.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조기숙 교수님의 움직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기숙 교수. 예, 조기숙 교수가 본격적인 선수로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 소위 말하는 제3세력의
존재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만들고 이 프로파간다를 뭐 얼마 전에 중앙일보 인터뷰도 했고 본인 SNS에서 계속 올리면서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놓고 보면 뭐랄까, 그러니까 약간 제가 뭐 엘리트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구성원 전부 다가 굉장히 그런 종류의 어떤 굉장한 어떤 똑똑하신 분들이 주로 모여 있는 거죠. 이제 예. 문제는 이것이 이제 정서적으로 어떻게 뭉쳐질까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이 안 보이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고.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어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진 작가님도 이제 제3세력을 갈망하는 이 대중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대중들이 실제로 이 세력하고 붙을 것이냐 이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김 교수님. 그 뭐 쪽대본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야말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잖아요. 지금 대표가 어떻게 될지 판결 따라서 완전히 당의 진로가 바뀌는데 거기다 그냥 몸을 맡겨놓은 거고. 아니 그 대본을 어떻게 썼길래 그 1년 반 만에 비대위가 3번이에요? 그럼 그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그건 저 시나리오 작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가능성의 예술임인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너무나 이질적이고 목표도 달라요, 사실은. 제3지대로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개혁 보수거든요. 생각은 오히려 더 거기에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사실은 이게 제3지대에 말은 하고 있지만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정당을 만든다는 목표 자체가 굉장히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동상이몽이거든요. 그래서 5월 동주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제3세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대중을 갖다 설득할 만한 유권자들을 설득할 만한 아직 이야기도 못 만든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갖다 이제 저기서 그분이 교수가 이제 만들고 있는 거고 예. 사실 저도 그 하고 싶었던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가십니까? 아니요, 가는 건 아닌데 저는 총선 전에 만들어진 정당은 안 믿어요. 총선 끝난 다음에 남으면 거기 가는 거지. 총선 끝나고 남으면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예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 빅텐트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이 높게 보지는 않은데 그 폭발력은 상당히 클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클 거고 아마도 이슈가 상당 부분 여기에 집중이 될 겁니다. 관심사가. 삼신당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3지대 만드시는 분들은 여야 말고 또 다른 선택지를 주겠다. 또 다른 선택지를 드리고 싶다는 게 가장 큰 명분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그림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결국 내가 동네에서 보이는 선택지가 그림은 그런 제3지대의 열망을 갖고 새로운 정치를 구현했는데 결국은 여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 당에서 굉장히 비판받으셨던 분들이 공천을 못 받고 나오신 분들이 여기다 모여 있네. 라고 규율이 되는 순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은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야하. 지금 현재 시점을 보게 되면 이전 대표도 그렇고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같이 연대하겠다는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상과 현재에서의 괴리감이 좀 많이 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를 쪽대본 이제 일하기보다는 아무튼 그렇게 좀 어렵게 하루를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천에서 탈락하면 일단 출마가 불가능하잖아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경선에 참여하면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렇죠. 아예 컷오프가 되면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예컨대 그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컷오프된 이유가 정말 정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의견을 냈다 그래서 컷오프가 됐다면 그런 사람은 귀한 인재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당에서 받을 이유가 없죠. 김학의 의원님.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서 제안을 받았냐면 정치를 하라고 바른미래당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지금 이 제3세력이 하시는 얘기랑 똑같아요. 저를 설득하려고 여러분들이 와서 거기에 뭐 안철수, 유승민 뭐 이런 분들이 이준석 뭐 이런 분이 계실 때고 그래서 뭐 이제 저가 들었던 얘기는 우리 당이 조만간 서울에서 20% 지지율 나온다. 뭐 이제 3당인데 1, 2당하고 크게 차이 안 나는 3당이 될 거다. 그게 이제 2018년 재보궐선거 이제 직전에 뭐 그런 제안을 바른미래당이 그러니까 창당을 할 때 제가 제안을 받았었는데 근데 제가 저랑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저는 설득이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죄송하다라고 제안을 해주신 거에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저는 뭐 민주당이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입당을 그때 제가 온라인 입당을 하면서 정치를 시작을 한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보면 뒤에서
지금 이 판은 이준석 대표가 거의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 결국 이준석 대표가 금태섭 양양자 이분을 받아줄 건지 그리고 받는다면 이분들을 당선할 수 있게 기회를 줄 건지 그리고 그런 할당을 이준석 대표의 평소 신조하고 다른데 세력별로 할당을 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논의들이 있고 나름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판에 우리 당에 나가시는 분들이 합류해서 이제 같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느냐. 그 예전부터 이러다가 나중에 극중주의 뭐 이런 식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제 하시던 뭐 그냥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냥 한 분 한 분이 뭐 개인적으로 인지도도 높고 훌륭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이제 관심을 받아서 한 15% 정도 되는 중도층이나 스윙보터층을 약간 대상으로 표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다음 달, 다다음 달 이 공천 과정에서 이 현실적인 논의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신선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건 뭐예요? 굉장히 이게 또 하나의 당으로 꾸리려면은 뭐 자리가 또 중복되고 뭐 이거 교통 정리해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이제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이준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낙연 쪽 것도 그렇고 각기 약진해가지고 희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5월 동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 그것에 의해서 뭐 어떻게 정리가 되든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겠죠.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